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지난주 동남아시아에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두 나라가 국경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는데요.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을 믿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을 지켜보던 서방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자랑하던 철옹성 같은 군사 기지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태국이 우리나라에서 사간 무기 때문이었습니다. 작고 약해 보이는 비행기 몇 대가 날아가더니 아무도 뚫을 수 없다던 요새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중국이 첨단 장비로 방해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꼬리를 내리고 휴전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까지 혀를 내둘렀다고 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사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외국인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이 어떻게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레온 베커입니다. 지난 20년간 아시아 지역 분쟁을 취재해온 국제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수많은 전쟁터를 다녀봤지만 올해 태국 국경에서 목격한 광경만큼 충격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올해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국경 지역에 오래된 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프레아 비헤아르 사원이라는 곳이었죠. 양국 모두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던 곳이었습니다. 5월 28일 그곳에서 양국 군인들이 충돌했습니다. 캄보디아 군인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어요. 누가 먼저 쏘았는지는 양국의 주장이 엇갈렸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6월 초에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어요. 양국 모두 국경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산 과일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전력 공급도 끊었죠. 인터넷 서비스도 중단됐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국경 산악지대에 대규모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산 뒤편에 말이죠. 저는 7월 중순 태국군 관측소에서 그 기지를 망원경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교묘한 위치였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산등성이 뒤편이라 정면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캄보디아 뒤에 중국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신형 대공 레이더를 지원했습니다. 포병 장비도 넘겨줬어요. 군사 고문단까지 보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공식적으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력한 동맹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어떤 도발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 말의 의미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태국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군사력만 놓고 보면 캄보디아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 뒤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태국과 정식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중국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태국이 내린 결정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무기를 사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왜 미국이나 유럽 무기가 아니라 한국 무기일까요?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미국 무기의 절반 가격이었죠. 하지만 성능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험준한 지형에서 싸우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바로 태국이 풀어야 할 문제였습니다. 산 뒤에 숨은 적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7월 말이 됐습니다. 7월 24일 마침내 포성이 울렸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군대가 국경에서 직접 충돌한 겁니다. 다연장로 캐포까지 동원됐어요. 태국 민간인 2명이 캄보디아군 포격으로 숨졌습니다.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중재에 나선 거죠. 양국은 7월 말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10월엔 쿠알라룸푸르에서 정식 휴전 협정에 서명까지 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1월 들어 국경에서 다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지뢰가 터져 태국군이 다쳤어요. 캄보디아는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캄보디아군이 태국 국경 마을 4곳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새벽 4시 50분이었습니다. 로켓포가 불을 뿜었고 자폭 드론이 날아갔습니다. 태국 민간인들이 집에서 자다가 죽었어요. 휴전 협정은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습니다. 태국은 전면전으로 맞섰습니다. 전차와 장갑차를 동원해 캄보디아 영토로 진격했어요. 캄보디아도 중국제 무기를 총동원해 맞섰습니다. 저는 다시 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12월 중순 태국군 후방기지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캄보디아 포탄이 태국군 진지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어요. 태국군도 반격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여전히 산 뒤편에 숨어 있었거든요. 태국의 포탄은 산 앞쪽 바위만 깎아낼 뿐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태국군이 저 산을 넘으려면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태국 공군 기지에서 작은 비행기 4대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경공격기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서방 군사 관측관들이 비웃었습니다. 훈련기 개조품으로 뭘 하겠느냐고요. 하지만 태국 조종사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비밀 무기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비행기들이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갔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행기들은 정말 작았습니다. 옆에서 이륙하는 미국제 전투기들과 비교하면 거의 절반 크기였죠. 날개도 날렵했고 동체도 가벼워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어요. 저런 걸로 중국이 지원하는 캄보디아 방공망을 뚫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 옆에 있던 프랑스 군사 관측관이 망원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표정을 보니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우리 둘 다 이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 작은 비행기들이 산 앞에서 폭탄이나 몇 발 떨어뜨리다가 허탈하게 돌아올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지휘소의 분위기가 전혀 비관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모니터를 지켜보는 장교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리는 조종사들의 목소리도 침착했고요. 마치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4대의 전투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갔습니다. 고도를 천천히 높이면서 캄보디아 국경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그 모습을 쫓았습니다. 전투기들이 점점 작아지더니 곧 산맥 너머로 사라졌죠. 캄보디아군도 그 비행기들을 발견했던 모양입니다. 산 너머에서 대공포 소리가 들려왔어요.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워낙 작고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였습니다. 전투기들이 갑자기 급선회를 했습니다. 산맥을 정면으로 돌진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크게 돌면서 고도를 낮추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움직임인가 싶었습니다. 저렇게 산 옆구리를 따라 날면 뭐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태국 지휘소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였어요. 타겟 확인 완료, 무기 투하 준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투기들의 날개 아래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검은색 물체 여러 개가 공중으로 방출됐어요. 저는 당연히 그게 일반 폭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각도로 던지면 산 중턱에 부딪혀 터질 텐데 싶었죠.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떨어지던 폭탄들에서 날개가 펼쳐진 겁니다.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듯이 양쪽으로 쫙 펴지더군요. 자유낙하를 멈추고 공중에서 활강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폭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폭탄들이 산맥의 능선을 따라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길을 아는 것처럼 정확하게 산등성이를 타고 넘어갔습니다. 바람을 타는 독수리처럼 우아하게 미끄러지듯 날았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광경이었거든요.
폭탄이 어떻게 스스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단 말입니까?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죠? 옆에 있던 프랑스 관측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사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것 좀 보십시오. 저게 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지만 저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탄들은 산 정상을 넘어 반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 바로 캄보디아군이 숨어있던 그곳으로 날아간 겁니다. 몇 초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둔탁한 폭발음이 연달아 터져 나왔습니다. 쾅, 쾅, 쾅. 산 너머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올랐어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였습니다.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검은 버섯구름이 하늘로 치솟았죠. 태국 지휘소가 환호성으로 뒤덮였습니다. 장교들이 서로 얼싸안고 소리쳤어요. 모니터 화면에는 타격 성공이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연기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세계 최고라는 미국 무기로도 불가능하다던 일을 저 작은 한국 전투기가 해낸 겁니다. 캄보디아군 진지에서 올라오던 포격이 뚝 끊겼습니다. 조금 전까지 쉴 새 없이 태국군을 향해 날아오던 포탄들이 완전히 멈춘 거예요.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던 선전 방송도 사라졌습니다. 산 뒤편의 요새가 침묵했습니다. 한 태국 장교가 위성 영상을 확인하더니 보고했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소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탄약고도 유폭됐다고 했습니다. 통신시설도 파괴됐다고 하더군요. 단 한 번의 공습으로 난공불락이라던 요새가 무력화된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태국 공군 기지로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저 폭탄이 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지 경납고에 그 전투기들이 주차돼 있었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작고 날렵한 기체였습니다. 정비사들이 날개 아래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죠. 저 폭탄은 도대체 뭐냐고요? 한국에서 만든 유도 폭탄이라고 했습니다. 위성 신호를 받아서 목표물을 찾아간다고 하더군요. 산을 돌아서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거든요. 산 뒤편으로 가려면 위성 신호가 끊기는데 어떻게 목표를 찾아간단 말입니까? 정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한국 기술의 비밀이라고요. 위성 신호가 끊겨도 폭탄 자체가 지형을 보고 길을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마치 사람이 눈으로 길을 찾듯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전쟁의 방식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숨으면 안전하다는 수천 년 된 전쟁의 법칙을 뒤집어 버린 거죠. 캄보디아군의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포격이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양상이 달랐어요. 산 뒤편 요새에서 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후방에서 날아오는 포탄들이었습니다. 태국군도 당황했습니다. 어제 그렇게 완벽하게 파괴했다고 생각했는데 캄보디아군이 여전히 반격하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캄보디아는 예비 진지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겁니다. 태국 공군이 다시 출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제 전투기들이 활주로에 섰어요. 조종사들이 탑승하고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투기들이 이륙하자마자 통신이 두절된 거예요. 지휘소에서 무전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조종사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전투기들의 위치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희미하게 깜빡거리다가 완전히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지휘소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교들이 급하게 장비를 점검했어요. 통신 장애인지 레이더 고장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진짜 문제가 뭔지 밝혀졌습니다. 위성 신호가 교란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 강력한 전파 방해 장치를 작동시켜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의도적인 공격이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후방 깊은 곳에서 거대한 전파 방해 신호가 발신되고 있었어요. 최신형 전자전 장비였습니다. 중국이 캄보디아에 제공한 무기였죠. 태국 지휘소는 긴급 상황에 돌입했습니다. 위성 신호 없이는 유도 폭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거든요.
어제 그렇게 완벽하게 목표물을 타격했던 무기가 순식간에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개입하니 작은 나라들의 기술은 무력해지는구나 싶었죠. 조종사들의 무전이 간신히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끊기고 잡음이 심했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위성 신호 손실 유도 불가능이라는 보고였습니다. 전투기들은 공중에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폭탄을 투하해도 목표를 맞출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냥 멀리 던져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지휘관이 귀환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조종사 한 명이 무전을 보냈습니다. 시스템 전환 완료, 2차 유도 모두 작동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2차 유도 모드라니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태국 장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전투기들이 다시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탄을 투하했어요. 이번에도 날개가 펼쳐지면서 활강했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는 매끄럽게 산을 넘어갔는데 오늘은 약간 흔들리면서 날아갔어요.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좌우로 기울었다가 다시 중심을 잡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저렇게 불안정하게 날면 목표를 빗나갈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폭탄들은 여전히 산을 넘어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했어요. 연기가 다시 솟아올랐습니다. 캄보디아군 예비 진지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성 신호가 끊겼는데 어떻게 목표를 찾아간 걸까요? 저는 그날 저녁 태국 기술진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파견 나온 기술 고문이 함께 있었어요.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위성 없이 어떻게 목표를 찾아가는 거냐고요. 한국 기술자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지형도가 떠 있었어요. 산맥과 골짜기가 3차원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폭탄 안에 카메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센서가 땅을 촬영하면서 지형을 인식한다고 하더군요. 그 지형 데이터를 미리 저장된 지도와 비교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마치 사람이 주변 건물을 보고 길을 찾듯이 폭탄이 산을 보고 길을 찾아간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위성이 있으면 위성을 쓰고 위성이 막히면 눈으로 보는 지능형 무기였던 겁니다. 중국이 아무리 전파를 교란해도 소용없었습니다. 폭탄은 이미 두 번째 방법으로 목표를 찾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캄보디아 방송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이상 싸워봤자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캄보디아의 휴전 제안이 나온 건 전쟁이 시작되고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즉시 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세를 더 강화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가 진심으로 항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려는 것 같았거든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중국에서 추가 지원을 받으려는 속셈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태국 정부는 확실하게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못 내도록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태국 공군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제 전투기만이 아니었어요. 미국제 전투기들도 함께 출격했습니다. 편대 규모가 전날의 3배였죠. 목표는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모든 군사시설이었습니다. 레이더 기지, 대공포 진지, 보급로, 지휘소까지 모조리 타격 대상에 올랐어요. 저는 태국 전방 기지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늘이 전투기들로 가득 찼어요. 엔진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한 대씩 이륙할 때마다 지면이 진동했죠. 가장 먼저 출격한 건 역시 한국제 전투기들이었습니다. 4대가 한 개 편대를 이루어 국경을 넘어갔어요. 그들의 임무는 적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거였습니다. 폭탄들이 투하됐습니다. 이번에는 숫자가 많았어요. 수십 개의 검은 물체가 하늘에서 날개를 펼쳤습니다. 마치 거대한 새떼가 날아가는 것 같았죠. 캄보디아 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대공포가 불을 뿜었어요. 하늘에 하얀 연기 자국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작고 빠른 폭탄들을 맞추기엔 역부족이었죠. 폭발음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캄보디아군 레이더 기지가 먼저 무너졌어요. 거대한 안테나가 폭발과 함께 주저앉았습니다. 대공포 진지도 침묵했죠.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미국제 전투기들이 진입했습니다. 방공망이 뚫린 하늘을 통과해 더 깊은 내륙으로 날아갔어요. 태국군은 체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 무기로 길을 열고 미국 무기로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죠.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 지휘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통신이 끊기고 명령 체계가 마비됐어요. 병사들은 어디서 공격이 오는지도 모르는 채 우왕좌왕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국경 지역으로 직접 가봤습니다. 캄보디아 측 진지는 완전히 폐허가 돼 있었어요. 불탄 장비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고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사들은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어요. 막강한 중국의 지원을 받고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다고 자신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모든 게 무너져버린 겁니다. 한 캄보디아 장교가 태국군에게 인계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완전히 꺾인 표정이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들은 그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산 뒤에 숨으면 안전하다고 믿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한국 무기는 산도 소용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숨을 곳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전쟁이란 결국 상대의 자신감을 꺾는 싸움이거든요. 캄보디아군은 물리적으로만 패배한 게 아니었어요.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날 저녁 캄보디아 정부가 다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휴전 제한이 아니라 즉각적인 전투 중지였어요. 모든 군사 행동을 멈추고 병력을 철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국제사회가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캄보디아는 중국의 지원을 믿고 강경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릎을 꿇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분석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전쟁이 끝났는지, 캄보디아는 뭘 잘못한 건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전쟁의 법칙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수적 우위도 지형적 이점도 강대국의 지원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렸죠.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에서 정작 국제사회의 관심은 다른 데 쏠려 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무기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저런 기술을 개발했는지,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저도 그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일주일 뒤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서울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거대한 승리를 거뒀는데도 거리는 평온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요. 언론도 조용했습니다. 몇몇 뉴스에서 다뤘지만 톱 기사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국내 정치나 연예인 소식이 더 크게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상했습니다. 자기네 무기가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왜 조용한 걸까요? 한국 국방부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를 만났어요. 중년의 공무원이었는데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게 대응하시냐고요? 다른 나라 같으면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한국은 왜 그러지 않느냐고요? 그분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아서 전쟁을 부추기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목적은 평화를 지키는 거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무 크게 떠들면 주변국들이 자극받아서 군비 경쟁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럼 오히려 평화가 깨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평화를 말하다니 처음엔 위선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조용히 하지 않으면 오히려 위협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강해지는 길을 택한 겁니다. 과시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무기 개발 과정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술을 만들어냈는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궁금했거든요. 담당자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개발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수백 명의 연구원이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지형 데이터 수집 과정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직접 전국의 산을 돌아다녔다고 해요.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골짜기마다 기류가 어떻게 다른지 일일이 측정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눈을 헤치고 여름에는 땀을 흘리며 산을 올랐다고 하더군요. 장비가 고장나면 손으로 직접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은 데이터가 수십만 건이었다고 해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한국 무기의 비밀은 첨단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땀과 인내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준비한 사람들의 노력이었죠. 며칠 뒤 저는 방산업체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화려한 외관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무실 같았습니다.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40대였어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연구원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대 초반의 엔지니어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맡아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10년이나 한 가지 일만 하면 지루하지 않았냐고요.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루하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고 하더군요.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었다고요. 강대국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무기를 만든 이유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약한 나라도 당당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시작으로 국제 무기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무기 구매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중동, 남미 심지어 유럽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산이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팔 같은 산악 국가들이 한국 무기를 원했죠. 산 뒤에 숨은 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 과정을 취재하며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팔 때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돈만 내면 파는 게 아니라 사용 목적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 민간인 피해는 없을지 따졌어요. 인권을 탄압하는 독재 국가에는 아예 팔지 않았습니다. 어떤 중동 국가가 큰 돈을 제시하며 구매하려 했대요. 하지만 한국은 거절했습니다. 그 나라가 이웃 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국 정부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적 아니냐고요. 왜 까다롭게 구느냐고요. 그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로 무고한 사람이 죽는 걸 원치 않는다고요. 단기적으론 돈을 덜 벌어도 장기적으론 신뢰를 얻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략은 먹혀들었습니다. 한국 무기를 산 나라들은 만족도가 높았어요. 성능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지만 무엇보다 한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한다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다른 무기 수출국들도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업체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겁니다. 특히 미국은 복잡한 입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기 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된 겁니다. 협력할지 견제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저는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한국 기술이 놀랍다고요. 특히 지형인식 기술은 미국도 완성하지 못한 분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너무 강해지면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미국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이 약하게 남아있길 바라는구나 싶었거든요.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결국 자기 이익이 우선인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자기들이 강해진다고 동맹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국과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 무기와 미국 무기를 함께 쓰면 더 효과적이라는 걸 보여줬죠. 태국 전쟁이 그 증거였습니다. 한국제 전투기가 길을 열고 미국제 전투기가 뒤따르는 방식이었잖아요. 서로 약점을 보완하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미국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견제하는 것보다 협력하는 게 낫다는 걸요.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은 조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지원한 캄보디아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으니까요. 중국제 전자전 장비도 소용없었고요. 중국 전문가들이 한국 무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약점은 뭔지 연구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심 기술을 철저히 보호했거든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중국이 몇몇 나라를 통해 한국 무기를 입수하려 시도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판매한 모든 무기에 추적 장치를 달았습니다. 제3국으로 재판매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결국 중국은 자체 개발에 나섰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기술을 만들려고 투자를 늘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10년 걸려 만든 기술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려웠거든요. 특히 실전 데이터가 없는 게 큰 약점이었습니다.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동남아시아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전쟁 전까지만 해도 여러 나라가 국경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었어요.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을 보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날 수 있는지 숨어도 소용없다는 걸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각국 정부가 대화에 나섰습니다. 무력보다 협상이 낫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 안보 회의를 취재했습니다. 여러 나라 국방장관들이 모였어요. 회의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다들 한국 무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변할지 논의했습니다. 한 베트남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제 지형적 이점이 무의미해졌다고요. 산도 바다도 더 이상 방패가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국방장관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했어요. 약한 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방법이 생겼다는 겁니다. 더 이상 강대국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그 말에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가 한국과 방위 협력을 강화했어요. 무기만 사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한국은 선별적으로 응했습니다. 완제품은 팔되 핵심 기술은 주지 않았어요. 대신 운용 교육은 충실히 해줬습니다. 태국이 좋은 예였습니다. 전쟁 후 한국은 태국의 기술 지원팀을 파견했어요.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정비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태국 공군 기지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관들이 태국 조종사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여러 상황을 연습시켰습니다. 한 한국 교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냐고 물었더니 생각보다 어렵다고 했어요. 단순히 무기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술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하더군요. 산을 정면으로 공격하던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회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했어요. 결국 무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판매한 건 무기만이 아니었어요. 전쟁에 대한 새로운 철학이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식이었죠.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도 한국에 접촉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나라가 상대편 무기를 만든 나라에 손을 내민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캄보디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로 무장했으니 자기들도 똑같이 무장해야 균형이 맞는다는 논리였어요. 그래야 다시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돈벌이로만 보지 않았어요. 캄보디아에 무기를 팔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될지 따졌습니다.
결국 제한적으로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방어용 무기만 제공하고 공격용은 주지 않기로 했어요. 이 결정에 태국도 동의했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느 정도 무장하는 게 오히려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본 겁니다. 너무 약하면 중국 같은 강대국에 더 의존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무기 장사꾼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지역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어낸 걸까요? 다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번엔 연구소가 아니라 다른 곳을 찾아갔어요. 실제로 산악 지형 데이터를 수집했던 현장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눈이 소복이 쌓인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작은 연구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한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신사였어요. 이 프로젝트 초창기부터 참여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겨울 추위가 매서웠지만 그분은 익숙한 듯 걸었어요. 여기서 10년 넘게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하더군요. 사계절 내내 바람을 측정하고 기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멈춰서서 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다고요. 전쟁이 나면 이 산들이 마지막 보루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산 많은 나라들을 돕고 싶었다고 했어요. 약한 나라들도 지형을 이용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말이죠. 저는 그분의 눈빛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진심으로 평화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하산하면서 그분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초기엔 장비도 변변치 않았다고 해요. 직접 들고 다니며 측정했다고 합니다. 겨울엔 얼어붙고 여름엔 땀에 젖으면서요. 한 번은 폭우가 쏟아져서 장비가 다 망가진 적도 있었대요. 몇 달치 데이터가 날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동료 중엔 다친 사람도 있었다고 해요. 가파른 산길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다친 연구원도 있었답니다. 그래도 회복하자마자 다시 산에 올랐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고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고 반문하더군요. 강대국들은 이런 기술에 관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기만 만들 뿐이라고요. 하지만 약한 나라들에게 필요한 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요. 저는 서울로 돌아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설계를 맡았던 엔지니어, 프로그램을 짠 개발자, 시험 비행을 했던 조종사들을 인터뷰했어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겸손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한 개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거라고요. 나라를 지키는 게 우리 역할이니까요. 또 다른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이 전쟁을 막는 데 쓰이길 바란다고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 자체를 막는 거라고요.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어요. 평화를 지키는 도구였습니다. 약한 나라도 당당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었죠. 이 취재를 마치고 저는 유럽으로 돌아왔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남을 굴복시키는 힘입니다. 크고 강력해서 위협적인 힘이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지키는 힘입니다. 작지만 정교하고 지혜로운 힘입니다. 한국이 선택한 건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세계 최강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필요한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여러 나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한국의 사례를 배우라고 권했어요. 무기는 전쟁을 위한 도구만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나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전쟁은 일단락됐지만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남아를 넘어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가 평화를 지키는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 강원도 산골을 떠올립니다. 눈 덮인 산을 묵묵히 오르던 그 연구원의 뒷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세상을 바꾸는 건 화려한 연설이나 거대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10년을 한결같이 산을 오르고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을 갈고 닦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가 놀란 한국 기술의 비밀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